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혹시 이번 태풍은 잘 넘기셨나요? 아니면 아직 여러분 사는 곳은 여전히 태풍이 지나가는 중일까요? 아주 위력이 센 태풍이지만 부디 안전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하루 지나자 바람이 사그라들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제 사연도 지금 날씨랑 비슷한데요. 전 남편이라는 태풍에 하마터면 휩쓸려 갈 뻔한 제 과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사연을 적으면서 제 인생을 쭉 돌이켜봤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습니다. 가정 불화는 주로 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야속하게도 어린 저만 혼자 두고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척들은 모두 악마 같았어요. 어린 제게 앞으로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는 둥 자기들은 절대 맡아서 키울 생각 없다며 못난 말도 면전에 대고 하셨었죠. 어린 제가 키워달라고 안겨붙을까봐 더 못되게 그랬을까요? 장례식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혼자인 제게 괜찮냐며 손 내밀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홀로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간 그날의 상처는 아마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재산이랄 게 크게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부조금마저도 어린 제게는 허용되지 않았나 봐요. 그나마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던 건 고모였는데요. 고모라는 인간은 제게 단돈 2만 원만 쥐어주고 부조금을 모조리 들고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저는 경제 감각이 없으니 그때 고모가 쥐어준 2만 원이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고모는 그래도 조금은 날 좋아하는구나 착각 들 만큼요. 하지만 금방 집에 먹을 것도 동나고 돈도 떨어진 저는 그렇게 며칠을 혼자 굶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방치된 저를 발견한 사회복지사를 통해 보육원에 가게 됐습니다. 보육원에 있다가 또 언제 혼자가 될지 모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육원 첫날부터 옆 친구들 밥까지 탐내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의 친구들은 첫 만남부터 절 싫어했고 원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제 뺨을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세상은 저 혼자 헤쳐나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배를 골지 않으려면 내 인생은 나 스스로 구제해야 함을 깨달았죠.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서 고등학생 때까지 자랐습니다. 머리가 점점 클수록 원망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날 두고 죽은 아빠, 그리고 도망간 엄마, 나 몰라라 한 친척들에 대한 원망이요. 아니, 어린 저를 감당하기 싫었음 진작 절차 밟아서 보육원에 맡기지 왜 방치해뒀나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혼자 죽기를 바랐던 건가 하며 증오심도 자라났죠. 나쁜 짓을 하거나 방황하지는 않았고 전 그저 그 모든 미운 감정들을 연료 삼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만 18세의 나이로 보육원을 독립했고 대학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졸이지만 나름 작은 회사 경리로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 담임 선생님께선 제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백은 돈밖에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은 거죠. 저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데 세금 떼면 그마저도 더 줄어들어서요. 20대 초반에는 저축하며 제 입에 풀칠하기 바빴습니다. 공부에 투자할 시간과 돈은 없었어요. 물론 공무원 시험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허덕이지 않을 때쯤 공시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살만해질 때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다들 가족, 연인과 저마다 함께 있더군요. 이 세상에 저만 덩그러니 혼자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꾸린 모습에 저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분명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저희 부모님도 좋았을 때가 있었겠지 생각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고등학교 친구가 해준 소개팅에서 첫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게 25 넘어 하는 제 첫 연애였습니다. 이미 연애를 여러 번 해본 남자친구는 모든 게 능숙했어요. 그 나이에도 서툰 제게 보채지 않았고 처음엔 매너 있었죠. 하지만 사귈수록 발견하게 되는 그놈의 민낯은 추악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망나니로 돌변하더군요. 그 구렁텅이에서 절 꺼내준 게 다름 아닌 앞집 살고 있던 전 남편입니다. 제게 뭐가 모자라서 그런 놈에게 당하고 사냐고 신고도 도와주고 늘 퇴근길을 함께 해줬어요. 덕분에 징글징글하던 전 남친에게 벗어날 수 있었죠. 아무도 제게 손을 내밀지 않던 제 세상에 먼저 손 내밀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댔어요. 심지어 직업이 공무원인 남자를 보며 저 역시 덩달아 학구열도 불타오르더라고요. 나름 새로운 꿈과 욕심이 생긴 저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도 잘 될 거라며 옆에서 많이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지금껏 혼자 살아온 제 얘기를 듣고 본인이 겪은 일처럼 많이 아파했습니다. 자기는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참하게 잘 컸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평생 자기 외롭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한치의 의심 없이 절 지켜주겠다던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세상 따뜻했던 남자친구는 남편으로 한 식구가 되자마자 제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회사는 그만두는 게 어때? 왜? 나 9급 시험 떨어졌을까봐?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마음 편해. 섣불리 오래 다닌 내 첫 직장 그만두는 건 좀 무섭거든. 시험 합격하면 그만두려고. 뭔 소리야? 합격이라니. 설마 진짜 당신이 9급에 붙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진짜 당신이 붙을 거라 생각하냐고. 아니 고졸에다 학원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으면서 단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 바라는 건 너무 꿈이 큰 거 아니야? 난 단지 당신 지금 회사 연봉이 너무 적어서 차라리 알바가 낫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 엄마 만두가게 알바생이 당신보다 돈 많이 받아. 그거 알고 있어? 첫 직장이자 지금껏 몸담아왔던 직장은 제가 고졸이라 승진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개미똥만큼이라도 매년 연봉이 오르더라고요.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잘리지 않고 계속 다닌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공무원 합격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갑자기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 하더군요. 저를 믿고 응원해줬던 연애 시절 남친은 사라지고 돌변한 남편은 고졸인 제가 공시에 어떻게 합격하냐며 비웃더라고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구한 내 첫 직장, 월급은 적어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 듣다 보니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그리고 당신 내가 공무원 안 하길 바라는 눈치다? 안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안 붙을 걸 예상하는 거야. 고졸인 네가 공시는 무슨 공시야. 헛꿈 그만 꾸고 돈 안 되는 회사는 얼른 그만둬. 그리고 말인데 우리 엄마 만두가게 장사 잘 되는 거 알지? 요즘 손이 모자라다는데 당신이 가서 일 좀 도우면서 배워봐. 그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가게 선뜻 물려줄 수도 있잖아. 헛꿈?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해? 결국 지금 나한테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 가게 일 도우라는 거잖아. 나 당신 부인이야. 부탁도 아니고 명령하잖아.
이게 지금 뭐 하는 태도야? 제가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불쾌한 표정을 짓자 남편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말이 헛나온 거야. 난 그냥 당신 비전도 없는 회사에서 개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랬지. 아무리 그래도 말이 어가 다르고 어가 다르지. 그래, 나 고졸이다. 고졸이 뭐가 어때서? 난 떳떳해. 내가 혼자 어떻게 졸업한 학교인데. 미안해.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요즘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한테 나도 모르게 성질 부렸나 봐. 아니, 우리 엄마가 요즘 몸이 불편하다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자꾸 부르시잖아.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나 업무 많아서 야근까지 하는데 엄마까지 케어하느라 요새 좀 몸이 힘들다. 그래서 당신한테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말이 삐뚤게 나가서 미안. 뭐? 어머니 아프셔? 어디가 아프신데? 그럼 그렇다고 나한테 진작 말을 하던가. 엄마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못해서 제게 못되게 군 남편이 미웠지만요. 생각해보니 요새 저도 바쁘다고 시모에게 연락을 못 드렸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타박하며 곧바로 시모께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제가 요새 그이 따라 공무원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회사 일까지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께 요즘 신경 못 써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편찮으시다는 말 듣고 바로 온 거예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 병원은 저랑 같이 다녀요. 결혼 전에는 가족품이 그립다더니 너 결혼 후에 내가 먼저 안 하면 연락 한 통 없더라. 인간이 다 그래. 뒤돌아서면 남이지. 자식 새끼라고 키워봤자 그놈도 지엠이 아프다니까 툴툴거리기나 하고. 에이구,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어머님이 왜 빨리 죽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어머님은 제 가족이에요. 저 무서우니까 그런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저희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근데 저도 좀 속상해요. 몸이 안 좋으시면 툴툴거리는 아들 말고 저한테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불편해할까봐 안 하셨죠? 저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셨죠? 이그, 너 지금 내 가게 보고 나한테 아양 부리는 거지? 이 가게 어차피 너 물려줄 생각 없으니 꿈도 꾸지 마라. 어머님, 저도 만두 빚으면서 평생 살기 싫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 거예요. 당분간만 도와드리는 거니까 월급은 제가 전에 있던 직장보다 많이 주셔야 해요. 뭐? 회사를 그만뒀어? 네, 저 회사 그만뒀어요. 글쎄,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남편이 바가지로 엄청 긁어대더라고요. 지는 뭐 벌면 얼마나 번다고? 혹시 나 때문이냐? 너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 거 내가 들어서 뻔히 아는데. 맞죠? 어머님, 그 사람 진짜 너무해요. 그러니까 저 남편보다 월급 더 많이 주셔야 해요. 사실 회사는 저 승진시켜줄 생각도 없는데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도 뭐 제 자격지심이죠. 제가 처음으로 이뤄내고 지켜낸 자리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려놓아도 저는 괜찮아요. 그 회사보다 전 어머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대신 저 꼭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공시도 합격할 거예요. 뭐 그건 네가 하는 거에 달려있지. 처음엔 못된 말만 하는 시모 때문에 무척 속상했어요. 하지만 말만 퉁명스럽게 할 뿐이지 시모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효도하겠다던 제가 그동안 무심했던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서운했던 게 생각 안 나게 시모께 더욱 잘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시모 병원을 따라다니면서 평일에는 만두가게에서 일했어요. 저는 어머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 작은 만두가게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요. 같이 지내다 보니 어머님이 꽤 여유가 있으신 분이란 걸 알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원래 제 연봉을 물으시더니 딱 그 연봉의 2배는 좋게 넘게 주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라곤 만두 빚는 것 뿐이었어요.
만두소는 어머님께서 직접 만들고 만두는 직원들과 함께 빚었습니다. 직원이 많아서 힘에 부치지도 않더라고요. 당일 만들어 당일 소진하는 만두는 오픈하자마자 매일 빠르게 품절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잠깐 근무하고 덕분에 공부할 시간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머님도 저와 같이 지내다 보니 마음이 풀리셨는지 전보다 저와 엄청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머님은 제가 쉬는 날이면 매주 꼭 예쁜 만두를 빚어서 보내주셨어요. 아들 말고 며느리 먹으라고 순수 빚어주신 거였어요. 그리곤 어머님은 항상 덕담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쁜 만두 먹고 예쁜 손주 보렴. 그건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친엄마보다 시모가 더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엄청 못되게 굴었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자기 대신 어머니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보조리 어떻다니 당신 상처받게 해서 진짜 미안해. 정말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게. 당신이 엄마한테 해준 만큼 내가 2배, 3배 잘할게. 너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가 요즘 행복해 보이셔. 남편이 굳이 뭘 더 노력하지 않아도 어머님이랑 모녀처럼 지내는 시간이 저도 행복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행복하다 느꼈던 순간이었죠.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서로를 보살피는 가족 구성원.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가족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제게 고맙다던 남편은 은혜를 갚겠다더니 그걸 원수로 갚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야근이 잦은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부쩍 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야근하고 올 시간을 넘어 훨씬 더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죠. 술, 담배라고는 안 하던 남편이었는데 혹시 또 제가 모르는 괴로운 일이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여보, 또 술 먹었어? 요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거야? 야, 너는 입맛 시집 자라서 호강하는 줄 알아.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투야? 아, 이게 진짜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야, 이리 와봐. 본 적 없는 얼굴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남편 때문에 순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리 가라고 남편을 세게 밀치자 남편은 그대로 그냥 뻗어서 자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았어요. 저는 전 남친이 술 먹고 제게 폭력을 행사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술 먹은 사람들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남편이 취객처럼 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게다가 남편은 술에 취해 그냥 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잠시라도 정신이 들면 꼭 큰 소리로 마누라 어딨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아니면 밥 좀 차리라며 주정을 부렸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라 회식 때문에 그런 거야. 다음날 술 깨면 남편이 회식 때문이라며 싹싹 빌어대서 한 번은 봐줬는데 그 뒤로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가게 때문에 남편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편이랑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얼렁뚱땅 넘어가니 점점 더 선을 넘는다 싶었죠. 저는 처음엔 술 취한 남편이 무서웠는데 몇 번 반복되니 점점 속에서 열불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너만 소리 지를 줄 알아?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와 난동을 부리길래 전 똑같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살벌한 얼굴로 식탁 위에 물잔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물을 뿌렸습니다. 유리잔은 그대로 싱크대에 던져버려서 깨졌고요. 저는 물에 젖은 생쥐꼴로 바들바들 떨며 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 경찰보다 시모가 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 연락에 택시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온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 아니, 너 괜찮냐? 잘밤에 머리가 다 젖었네. 어딨어? 내 며느리 울린 이 못난 놈 어딨냐? 어머님은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에게 쌍심지를 켜시곤 다가갔어요. 어머님은 냉장고에서 꺼낸 물병 뚜껑을 열고 자는 남편에게 그대로 들이부으셨어요. 차가워. 누구야? 누구긴 네 애미다 이 썩을 놈아. 엄마? 땡수 마찰하니 지 애미는 알아보구나. 근데 왜 네 색시를 못 알아봐? 어디 술 취했으면 곱게 잘 것이지 내 며느리를 괴롭혀? 내가 또 술 먹고 실수했대요. 아니, 당신은 그렇다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엄마를 불러. 뭐? 또? 이따위로 인사불성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지? 너 이 자식 애미가 우스워? 어디 내 앞에서 큰 소리야? 아니, 어디 너만 사회생활하냐? 응? 네 부인은 시모 뒷바라지 한다고 매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사실은 어머님이 일을 덜 시키면 덜 시키셨지 저는 만두가게 일이 힘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저를 두둔하기 위한 못된 시어머니를 자처하셨죠. 나도 모자라 너까지 부인을 괴롭히면 쓰냐? 너 이따위 망나니 짓 할 거면 당장 이혼해라. 어디 감히 내 며느리한테 물을 끼얹어? 내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너까지 지금 네 부인을 무시해? 너 지금은 물잔이지? 나중에는 네 손에 뭐가 들려있을지 앞날이 훤히 보인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뭐 가정폭력이라도 저지른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이미 넌 폭력을 쓴 거야, 이놈아. 술 처먹고 와서 괴롭힌 게 폭력이야. 아가, 내가 경찰 부르마. 저런 놈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려. 시모는 콧김을 뿜으시며 남편에게 쌍욕을 한 바가지 하셨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시는지 경찰 부르겠다고 화를 내셨죠. 그러자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됐는지 무릎까지 꿇은 채로 빌고 또 빌더라고요. 엄마, 무슨 경찰은 경찰이야. 나 공무원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말려봐. 저놈 사과하는 꼬라지 봐라. 그게 사과냐? 아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가서 넌 내 집이다 생각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이혼을 할지 결정하렴. 저놈 하는 짓은 내가 못 봐주겠다. 시댁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시모는 괜찮다며 제 손을 연신 쓸어주셨어요. 그 온기에 저는 불안이 가라앉았죠. 한동안 시댁에서 먹고 자고 어머님의 배려로 만두가게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출근 전에는 어머님께 찾아가서 싹싹 빌고요. 퇴근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사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뒤로 남편은 마음고생을 좀 했는지 살이 쏙 빠졌더라고요. 다시는 술 안 먹겠다는 각서도 자진해서 썼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이 절 구해준 일이 떠올라서 정말 딱 한 번만 봐주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겨우 이룬 제 가정을 쉽게 제 손으로 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대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차없이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예전처럼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저희는 일상을 찾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술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통화를 우연히 들은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은 나만 믿으라니까. 이번 달 보험왕은 당신이라고. 그 말 한마디만 엿들었는데 제 온몸에 세포가 반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몰래 전화기를 뒤져보니 바람이 확실하더군요. 대화 내용을 보니 너밖에 없다, 사랑한다, 어쩐다. 참 가관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시모의 가게와 재산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용해서
남편은 시모의 환심을 사려 했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분노했어요. 겉도 모자라 상간녀와 함께 시모의 명의로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작전을 짜고 있더군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던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내 말은 안 들으니까 당신이 엄마 좀 설득해서 생명보험이랑 이것저것 들어놔. 내가 잘 아는 설계사가 있거든? 상담 받아보니까 지금이라도 보험 열심히 들어놔야겠더라. 엄마가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하셔도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고 나중에 우리 물려줄 재산이시잖아. 아프실 때 돈은 따로 준비해야 한대.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있어야 우리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더라. 저는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보다 낳아주고 키워준 시모를 배신한 게 더 화가 났어요. 처음엔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항신소까지 의뢰해서 증거를 수집한 이유는 단 하나, 시모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꾸미는 계획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증거를 다 수집하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하기 전 시모에겐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머님도 상간녀와 남편에게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강인하셨고 단단하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상처받았을 저를 더 걱정하셨죠. 비장한 얼굴의 시모는 제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아가, 비위상에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다 해결하마. 어머님은 말씀 따라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남편과 한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댁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대망의 참교육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 직원들 모두 휴가를 보내주시곤 보험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고 상간녀를 만두가게로 불렀습니다. 상간녀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저와는 다르게 아주 예뻤어요. 막상 마주하니 저는 제가 죄인도 아닌데 괜히 주눅이 들었죠. 그걸 눈치챈 어머님은 기죽지 말라며 제 등을 여러 번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신나서 열심히 설명하는 상간녀에게 어머님은 대놓고 물으셨어요. 그쪽은 보통 상품을 팔 때 연애도 하는 겁니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누가 네 어머님이야? 야, 이 몹쓸 거사. 어디 팔라는 보험은 안 팔고 다른 걸 팔고 있어? 무슨 소리시냐고요? 얘 끼놈아. 뭔 소린지 몰라서 물어? 상간녀는 얼굴이 붉어져서 벼랑간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이내 뭔가 눈치를 챘는지 자리에서 일어난 상간녀를 시모는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상간녀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챈 어머님은 만두소를 비비듯 상간녀의 머리를 허공에 마구 비비셨어요. 너, 네가 일하는 보험회사에 당장 같이 가자. 앞장서. 내가 내 아들이랑 너랑 바람난 거 회사에 항의하려니까. 어디 감히 되도 않는 꿍꿍이로 접근했어? 뭐 내 가게를 받아서 홀라당 팔아먹겠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죽으면 그 돈으로 내 쓰레기 같은 아들이랑 호의호식하겠다고? 아니, 인연 이거 상간녀 주제에 꿈도 크다. 근데 이거 어쩌나? 내가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 딸이야. 내가 쉽게 죽을 것 같아? 어디 평생 내 시집살이나 하면서 같이 늙어볼 텨?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머님의 구수한 욕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간녀는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려 빌며 울더라고요. 화장이 눈물에 다 지워진 상간녀의 얼굴을 보자 저는 떳떳한 제 민낯이 더 예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발 회사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지금까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요. 저 정말 개고생하며 살았다고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제 인생 망치기 싫습니다. 그리고 저 평소에 고객님들한테 딴 맘 안 품어요. 진짜 맹세코 이런 적 처음입니다.
아드님이 먼저 그러자고 제게 제안했다고요. 얼씨구, 당장 네 회사 가서 내 앞으로 된 보험 싹 다 해지하고 내 아들한테는 아직 이야기하지 마. 이야기했다간 그날 바로 내가 너 회사 뒤집어 엎을 거야. 그놈은 내가 알아서 조질 테니까 모른 척하고 기다려. 네 최후는 어떻게 할지 내가 고민해 볼 테니까. 애초에 어머님 보험은 아직 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사모님 보험은 몇 개 들었거든요. 지금 회사 가서 제가 손해보더라도 당장 다 해지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내 보험을 들었다고요? 남편은 이미 상간녀에게 제 보험을 몰래 들었더라고요. 정말 TV에서 볼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사망보험금 2억, 그 액수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은 가슴을 치시며 본인이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저는 어머님 잘못은 없다고 서로 껴안고 엄청 울었습니다. 상간녀는 그 사이 슬금슬금 도망가고요. 가게를 3일 이상 쉬어본 적 없는 어머님은 상간녀와 남편을 참교육하기 위해 일주일이나 문을 닫으셨어요. 저나 어머니나 둘 다 너무 가여운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신없이 저와 함께 우시던 어머님은 이럴 때가 아니라며 제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다음 계획을 실행하셨죠. 가게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남편을 부르자 남편은 할 일 제쳐두고 쏜살같이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어요? 엄마 올랐을 때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엄마 이제 늙으셔서 앞으로 얼마나 장사하실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여기는 정리하고 우리 월세로 옮겨서 가게 다시 열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가게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침까지 튀기며 흥분하는 남편 놈을 보는데 당장 멱살을 잡아 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어머님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하시곤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하셨어요. 이혼 서류다. 긴 말 말고 도장 찍어라. 너네 둘 갈라서 나 그동안 많이 참았다. 며느리 예쁘게 보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도대체 정이 안 가는 걸 어떡하니? 일도 곧잘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혼자 만두 하나 제대로 못 빚어. 이런 애한테 내 가게를 맡길 바에 딴 사람한테 파는 게 낫지. 며느리 하나 잘 키워서 간병인 돈 굿나 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나중에 전문 간병인이나 두는 게 낫겠어. 그러니 팔기 전에 이혼 먼저 시켜야지. 엄마 잘 만난 내 아들 덕에 며느리 호강하는 꼴? 난 못 본다.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두 사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떡할 거냐? 쟤랑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이혼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안 하면 국물도 없다. 네 가정 지킬래 아님 내 돈 다 네가 가질래? 당연히 난 엄마 편이죠. 당신 엄마한테 얼마나 서운하게 했으면 엄마가 저러셔? 안타깝지만 난 효자라서 엄마 말씀대로 할 거야.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아닌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내가 어머님 잘 보살펴드려서 고맙다며. 그래서 당신 나한테 은혜 갚는다며. 근데 어떻게 이래? 저는 미리 어머님과 계획한 대로 남편에게 매달리는 척도 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두말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도장이 찍히자마자 시모는 만두 담는 쟁반으로 남편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게 때리셨죠. 그러자 턱을 붙잡고 남편은 소리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갑자기 미친 거예요? 이런 썩을 문디 자식이 아주 지그 아빠랑 똑같네. 아주 똑배 닮아서 조광지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네. 남편은 무슨 일인지 파악하느라 두 눈을 요리조리 굴렸어요. 저는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받아봐.
누군데? 여보세요? 고객님, 저예요. 그동안 사모님 몰래 들어놓은 보험 계약은 다 해지됐습니다. 보험료 냈던 건 전부는 못 돌려받아요.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사모님한테 입금해 놓겠습니다. 야, 이 미친, 뭐라고? 남편은 상간녀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남편 놈은 그제서야 상황을 눈치챘는지 시모와 제게 번갈아가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이혼 도장 순순히 찍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오해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아니에요. 저 보험 사기꾼이 저한테 접근해서 속은 것 뿐이에요. 야, 맘 같아선 네 재산, 네 직장 다 뺏고 싶은데 더러워서 손도 대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 다물어. 어머님이 널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이래? 아가, 저런 쓰레기랑 더 말 섞을 필요도 없다. 너 당장 짐 싸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라. 난 이제 아들 따위 없는 걸로 하마. 엄마, 왜 이러셔 진짜? 소미 네가 이제부터 내 딸 해라. 어머님, 내가 너 입양 절차 알아봤다. 자, 서류 받아라. 너도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잘 생각해봐라. 이놈이랑 이혼하고 나한테 와. 내가 너 꽃길만 걷게 해줄 테니. 이제부터 모든 재산 권리는 우리 소미한테 줄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노망 났어요? 얘는 피 하나 안 섞인 남이라고요. 너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어머님의 폭탄 발언에 남편 놈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제게 달려들었죠.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경찰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땡땡 경찰서죠? 여기 땡땡 만두집인데. 응, 나야 나 송 사장. 아, 웬 망나니가 와서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잖아. 얼른 와봐. 엄마, 누가 네 엄마야 이 자식아? 엄마가 어떻게 이래? 자식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남편을 혼내는 어머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알고 저는 급하게 남편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자식이 어떻게 그래? 상간녀랑 보험 사기단으로 잡혀가고 싶지? 나도 모르는 보험 가입한 거 문제 안 될 줄 알았나 봐. 어머님 앞에서 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얼른 꺼져. 남편 놈은 정말 땅을 치며 발악하더군요. 그래봤자 그놈에게 더 이상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이 오고 이 댁 아드님 아니냐고 묻는데 어머님은 외면했습니다. 그래, 못난 내 아들 맞아. 데리고 있다가 정신 차리면 훈방 조치 부탁해. 가게에서 난동 부린 건 사실이니까. 기운이 다 빠진 남편은 더 이상 제게도 시모에게도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경찰을 따라가더군요. 너무 큰일을 겪으셔서 혹시나 쓰러지실까봐 저는 내내 어머님 곁을 지켰네요. 어머님은 아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저를 입양할 계획이셨어요. 난 정말 소민이가 내 딸 같아.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엮였지만 안 좋게 끝내고 싶지는 않구나. 난 진심으로 널 가족이라 생각한단다. 어머님 마음 저 잘 알아요. 누가 뭐래도 저 어머님 가족이에요. 저 사람이랑 이혼했더라도 여전히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세요. 하지만 저 어머님 딸로 들어가면 저 사람이랑 남매인 거잖아요. 저 죽어도 그건 싫어요. 어머님이랑 저 서류상으로 아무 사이는 아니지만 가족같이 지내잖아요. 계속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가족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내게 돌아갈 텐데 난 그게 아쉬운 거야. 소미 넌 아쉽지 않니? 어머님, 저는 지금도 좋아요. 시모는 제가 끝끝내 입양은 만료했더니 살짝 서운해하셨죠. 하지만 서운해하시는 것도 정말 잠시였어요. 어머님께서는 제 가족이 못 돼준다면 든든한 백은 되어주겠다 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며 그동안 모았던 재산 반은 좋은 기부처에 기부했고 반은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곤 제게 꼭 공시에 합격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너 공시 불합격하면 내가 준 돈 다시 다 돌려줘야 한다. 에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저는 아직도 전 시모,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랑 병원 갈 일 있으면 같이 가드려요. 공시는 다행히 한 번에 붙어서 받았던 재산은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좁은 공무원 바닥, 저는 전 남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자기 엄마 재산을 가져간 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었죠. 직장에서 막상 저를 마주하니 놀라서 전 남편 얼굴은 사색이 됐더라고요. 불편했는데 그 불편함도 잠시였어요. 얼마 안 가서 상간녀가 찾아왔거든요. 내 인생 책임져, 이 자식아. 다 네가 계획한 거였잖아. 네 부인도 네 엄마도 네가 생명보험 억대로 들라며. 야,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나 보험 사기로 신고당해서 이제 보험일 못해. 너 때문에 보험 모집인 자격 박탈당했다고.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소문 다 나서 나 나중에 다른 보험회사도 못 가.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영어뿐인데 어쩔 거야. 네가 나 먹여 살릴 거야? 그럴래? 조용히 안 해?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들 일 보세요. 전 남편은 상간녀를 모른 채 했지만 상간녀는 끝까지 그런 전 남편을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저희 사무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는데 웃음 참느라 혼났습니다. 생명보험, 불효자식, 조강지쳐 버린 쓰레기. 이런 키워드들이 한동안 떠돌자 전 남편은 알아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쩌면 제가 직접 불륜으로 윗선에 고발할까봐 도둑놈 제발 지린다고 알아서 도망간 걸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홧김에 또 공무원 그만두고 저놈 후회하겠구나 싶었는데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공무원 그만두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전 남편은 퇴직금을 탕진하고 엄마한테 찾아왔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들은 내용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엄마, 저 돈 좀 보태주세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 발견했거든요. 엄마 아들 공무원 시험도 단번에 붙고 엄청 똑똑한 거 잘 알잖아요. 누가 내 아들이요? 댁은 뉘신지? 엄마는 당연히 반성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전 남편을 외면하셨죠. 누구냐고 묻는 엄마의 말에 전 남편은 끝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라고요. 언제까지 아들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전 남편은 모든 걸 후회한다며 엉엉 울면서 빌고 또 빌었대요.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제발 아들 모르는 척하지 말아달라고요. 엄마는 그런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다시 네 손으로 어떻게든 일어나면 내가 그땐 너 아는 척이라도 해주마. 내가 너라는 놈을 낳은 죄가 있으니 그땐 내 벌 달게 받아야지. 전 남편은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동네가 워낙 소문이 빨라서요. 소문 들어보니 전 남편은 어느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그놈이 한 짓거리들 생각하면 분해서 더 벌받기를 원했지만요.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이길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놈이 받는 가장 큰 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 엄마랑 자주 왕래하며 살 거예요. 물론 전 남편 놈이 개과천선해서 돌아온다면 아무래도 엄마랑 예전처럼 편히 만날 수는 없겠죠. 이런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엄마는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걔랑은 나도 예전처럼 못 지낸다. 아무리 내가 낳고 길러놓은 자식이라지만 그 시커먼 무서운 속내를 전혀 몰랐잖니. 앞으로도 뭘 믿고 그놈을 보듬겠니? 그러니 너도 너무 걱정 마라. 어차피 사람 쉽게 안 변하고 그놈 변하려면 나 죽고 나서일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나 이제 가진 것도 없어. 이 몸뚱이뿐이야. 만약 나한테 빌붙으려고 한다면 내가 역으로 저놈한테 빌붙어야지 뭐. 엄마도 참.
내가 있는데 그놈한테 빌붙긴 뭘 빌붙어요. 그리고 왜 엄마가 몸뚱이뿐이야? 내가 있잖아요. 진짜 섭섭하게 자꾸 그럴 거예요? 엄마는 내가 지켜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웃어. 울상 짓지 말고 나랑 웃으면서 살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 저는 나중 일은 우선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최선을 다해 엄마와 사랑하며 지낼 거예요. 가족이 없었던 제게 전 남편은 상처만 주었지만 결국 제 곁에는 진심을 나눈 엄마가 남았네요. 그리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 일도 열심히 잘 해내고 있어요. 다들 제게 친절히 대해주시고 일도 점점 적응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어요. 창피해서 남들에게 말 못했던 제 사연을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외동딸이지만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일찍이 독립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빨리 해서 그런지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의지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 부모님 도움을 일절 안 받았습니다. 결혼하는 제게 무언가 해주실 돈이 있다면 아껴서 두 분의 노후에 더 풍족히 쓰셨음 해서요. 반면에 제 남편은 뭐라도 부모님께 지원받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남편이 평소에도 엄청 절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돈을 쓰는 건 절약이 아니라고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온전히 저희 힘으로만 결혼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부모님의 돈을 쓰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가 한참 결혼 준비하고 있을 때 시부가 돌아가셨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2층 집에 살았는데 시모가 어느 날 저희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적적해. 1층에는 내가 살 테니까 2층에는 너희들이 들어와라. 네? 어머님, 저희 이미 들어갈 집 다 둘러보고 왔어요. 내 말 잘 들어봐라. 너네가 지금은 둘이 합쳐서 넉넉하겠지만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돈도 못 모아. 새 집에서 출발한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 2층에서 살면서 돈 모아 출가하는 게 더 괜찮은 일이다. 그리고 전세에 큰 돈 묶어 놓으면 안 좋아. 저는 시어머님께 생각해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저를 본격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죠. 있잖아.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난 꼭 새 집 아니어도 돼. 당신이랑 나 일하는 곳도 엄마 집에서 더 가깝잖아. 당신은 어때? 절대 싫어. 말이 1, 2층 나뉘는 거지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친정에서도 일찍 독립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랑 살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도 슈퍼일에서 바쁘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잖아. 사느라 바빠서 서로 1, 2층 사는 것도 금방 잊을걸? 엄마가 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아예 2층에는 올라오지도 않을 거라 했어. 엄마 말대로 우리 나중에 아이를 위해서 지금 선택 잘해야 돼. 남편이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요. 절약 정신이 엄청 투철한 사람이라 그땐 믿음이 갔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시모의 집 2층에 딱 2년만 살기로 했죠. 하지만 몇 달 사이 저는 시모의 민낯을 봐버렸어요. 여보, 우리 화장지 일주일 전에 사지 않았나? 그때 엄청 세일해서 샀었잖아. 근데 왜 절반밖에 안 남았지? 혹시 회사에 몇 개 가져갔어? 회사 비품이 있는데 네가 못하러 가져가. 당신 보니까 휴지 한 번에 너무 많이 쓰더라. 좀 아껴 써. 이상하네. 30개짜리인데 왜 10개도 안 남았지? 혹시 당신이 어머님 몇 개 갖다 드렸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가 슈퍼를 하는데 우리 휴지를 왜 가져가겠어? 그치. 참 이상하네. 앞으로 이 휴지는 사지 말자. 개수만 많고 길이가 엄청 짧나 봐. 눈속이 많은 것 같아.
저도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죠. 휴지를 시작해서 시모는 저희 집 식재료 서리를 했어요. 제가 선물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쿠키도 눈 깜짝할 사이 반이 사라져 있고요. 바나나라도 한 송이 사오면 하루도 안 되어서 반 송이가 남아 있었어요. 고기 같은 것도 세일해서 몇 킬로 사놨는데 먹으려고 하면 부피가 엄청 줄어있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시간에도 음식이 증발하니까 저는 1층에 사는 시모가 가져간 거라 확신했죠. 저는 아까운 것보다 말없이 가져가는 시모의 행동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슈퍼에 안 파는 물건들은 저희한테 부탁하시면 마트에서 사올게요. 그런데 말없이 2층에서 가져가시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그중에는 저희가 먹을 식재료도 있지만 제가 선물하거나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너 그게 뭔 소리냐? 네? 너 지금 되게 웃긴다. 내가 너희 집 물건에 손이라도 대고 있다는 말이냐? 어디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 너네 집에 뭐가 사라졌는데? 어머님, 진짜 아니세요? 저희 열쇠는 어머님만 가지고 계시고 제가 장봐온 것들은 계속 반 이상이 없어져서요. 고기들이나 채소, 그리고 휴지나 생필품 같은 것들요. 아니, 얘가 생사람 잡네. 나 아니라고. 그리고 설사 뭐가 없어졌다고 해도 어른이 가져갔으면 잠자코 그렇구나 하는 거지. 어디 시모를 도둑 취급하고 있어? 너 그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안 가져가셨다면 제가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시모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황한 듯 말도 더듬어서 저는 시모라 더욱 확신했죠. 저는 우선은 사과를 하고 물증을 확보하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 시모의 이상 행동이 더 심해졌거든요. 설탕이나 소금도 덜어갔는지 반이 텅텅 비고 보란듯이 여기저기 가루를 다 흘려놨더라고요. 제게 화나서 현장을 더럽게 해놓는 듯 했어요. 그리고 빵 같은 것도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 손으로 반씩 뜯어가 있는 흔적이 있었고요. 하다 새로 산 수건까지 반씩 가위로 다 잘라갔더라고요. 저는 수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모에게 따지러 1층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위생적으로도 정말 불쾌해요. 빵을 손으로 뜯어가시고 설탕, 소금, 조미료도 다 흘려놓으시고 계속 이러시면 여기서 못 살아요. 그리고 수건은 가져가시려면 그냥 5장 가져가시지. 왜 반을 다 잘라놔서 못 쓰게 만드세요? 어머,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야, 증거 있어?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냐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수건 얘기는 나와서 말인데 너 그거 살 때 1층 사는 시애미 생각은 안 나디? 어떻게 한 번을 시애미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오는 게 없어. 그래놓고는 툭 하면 뭐가 사라졌다고 1층까지 내려와서 매번 난리를 부려? 엄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아니, 나이 든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경우야? 당신이 착각한 거 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 의심하는 거야? 착각? 의심? 당신이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지 보자. 어머님, 그때 소금이랑 설탕 가져가셨을 때 계단에 다 흘리셨더라고요. 2층 계단부터 1층 현관까지. 가루 흘린 거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간 수건이요. 화장실 수납장 한 번만 볼게요. 저는 남편에게 증거 사진을 보여주고요. 시모의 화장실에 있는 반쪽짜리 수건도 찾았어요. 너 그만두지 못해? 톡한 것. 어디 저딴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감히 내 집에서 살면서 물건 좀 나눠 썼다고 날 도둑 취급해? 어머님, 외롭다고 2층으로 들어오라고 한 건 어머님이시고요. 월세도 3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더해요? 생필품 필요하시다면 나눠드릴 건데 그걸 왜 자꾸 몰래 가져가시는데요? 그것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요.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런 건 잘못했어. 근데 네가 애초에 그렇게 날이 서 있는데 뭐 필요하다고 말이라도 꺼내실 수 있었겠어? 알아서 네가 엄마한테도 갖다 주면 좀 좋아? 그럼 살림을 아예 같이 하자는 거야? 언제는 1층이랑 2층에 나눠 살자며. 뭐 생활비도 어머님까지 셋 같이 내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저게? 얘,
나는 내가 가진 거 너랑 다 나눠 쓰고 다 나눠 먹을 수 있어.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근데 너는 어쩜 그렇게 매정하고 속이 째째하니? 그것 좀 가져갔다고 유난을 이렇게나 떨어대냐고. 남편이랑 시어미한테 주제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꼴 봐라.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어머님, 절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일절 저희 집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아니면 저 2층에서 계속 못 삽니다. 고집하고는 엄마마 더러워서 손 안 대. 하! 그렇게 저만 나쁜 사람이 되고 시모는 일절 사과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시모가 열 수 있는 열쇠 말고 당장 도어락을 설치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알려주면 무용지물이지만 그래도 도어락은 비밀번호를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잠잠하다가요. 제가 정말 폭발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 결심을 했었습니다. 친정아빠 생신이셔서 케이크를 전날 만들어놨는데 냉장고에 넣어놨던 케이크가 절반만 남았더라고요. 아, 당신 냉장고에 케이크 먹었어? 아빠 생일 케이크라고 했잖아. 케이크? 당신 아니지? 너 어머님한테 현관 비밀번호 가르쳐줬니? 그게... 아이씨... 그래, 가르쳐줬다. 근데 뭐 엄마가 자기 집 비번도 모르면 되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엄연히 우리 엄마 집이잖아. 케이크 그거 맨날 하는 일이면서 또 만들면 되잖아. 엄마가 오죽 드시고 싶으면 그랬겠냐? 한 번만 더 비밀번호 가르쳐 드리잖아? 그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 바로 해. 뭐? 이혼이라니 너무 같다. 고작 케이크 하나 때문에. 야! 당장 도장 찍고 싶어? 이혼 사유 지금까지로도 충분해. 서류 가져올까? 알았어. 안 가르쳐 줄게. 근데 나도 중간에서 엄청 괴로워. 엄마랑 둘이 해결하던지 너 알아서 해. 나한테 그만 이야기하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니까 넌 끼어들 생각하지 마. 뭘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어머님이 그때 가지신 거 다 나눠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나도 어머님이랑 다 나눠 써야지. 1층 열쇠 내놔. 당신은 있지? 뭐? 싫어. 내놓으라니까? 저는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고 남편에게 1층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시모가 피부가 엄청 좋은 편인데요. 냉장고나 다른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보다 시모가 아껴 쓰는 화장품을 쓰기로 생각했죠. 화장대 보니까 비싼 화장품만 쓰더라고요. 열받아서 스킨로션이랑 영양크림, 아이크림, 눈에 띄는 건 전부 반 이상을 덜어갔어요. 서랍장에 안 뜯은 새 것까지 싹 다 반씩 덜어갔죠. 그랬더니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야, 너지? 너 맞지? 내가 그걸 얼마나 아껴 바르는 건데 내 화장품 어디 들어갔어? 당장 다 내놔! 너 주거 침입에 도둑질에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문은 또 어떻게 열고 들어온 거야? 그 화장품들이 비싸기만 한 줄 아니? 단정된 것도 있고 미제도 있고 다 구하기 어려운 화장품들이라고. 시모는 자기 물건 한번 건드렸다고 기겁을 하더군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다 나눠 쓰시자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냉장고 케이크 또 말없이 가져가셨길래 저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줄 알았는데요. 어머님 화장품이 저한테 엄청 잘 맞더라고요. 앞으로 따로 구매 안 하고 계속 같이 쓰려고요. 그리고요. 월세는 이제 안 내도 되죠. 어머님 저한테는 하나도 안 아깝다고 하셨으니까 2층 집 이제 그냥 저 주세요. 어머님 반 나누는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뭐? 네? 2층 집 주실 거죠? 맞다. 어머님 귀걸이랑 목걸이 안 쓰는 것들요. 두 번째 서랍에 모아놓은 거 제가 다 봤거든요. 딱 절반만 챙겨서 저랑 같이 금은방 가서 녹여요. 어차피 안 쓰시는 것들인데 녹여서 저 반지 하나만 해주세요. 네? 2층 집도 금도 다 어차피 어머님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있던 거 주시는 거니까 더 안 아깝죠? 너 진짜 그만해라. 내가 아무리 네 살림에 손을 댔어도 적당히 해. 어디 탐낼 게 없어서 시모 물건을 탐내. 왜요? 막상 주려니까 아까우세요? 저한테 어머님 물건들
어머님이 가지신 것들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때까지 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저는 맑은 눈의 광인처럼 시모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고요. 시모의 옷자락을 잡고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반나절을 넘게 시모를 붙잡고 있었어요. 힘이 다 빠진 시모는 제 행동에 질색팔색하더니 다시는 2층에 올라가지 않겠다 맹세했죠. 그 뒤로 무식하게 반씩 나누는 시모의 이상 행동은 멈췄습니다. 그나마 그때 남편이 끼어들지 않아서 저는 시모와 결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저희 남편이 엄청 짠돌이라서 휴지도 몇 칸씩 정해놓고 써요. 연애 때는 그래도 절약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짠내가 부쩍 심해졌죠. 검소하면 좋지만 남편은 검소한 걸 떠나서 궁상 맞았죠. 저는 작년 생일 남편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받았거든요. 제가 휴지를 평소에 막 쓰기 때문에 아껴 쓰라고 선물해줬대요. 원래는 두루마리 휴지 3겹 쓰잖아. 근데 특별히 당신 생일이라서 4겹으로 샀어. 두꺼우니까 촉감이 더 좋을걸? 차라리 생일을 챙기지를 말던가. 당신은 왜 의미 없는 선물로 생일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어?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나 너무 서운한데. 의미가 없다니. 다 의미 있게 고른 건데. 첫째, 당신은 휴지를 엄청 잘 쓴다. 둘째,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휴지도 4겹으로 샀잖아. 남편은 차라리 말이나 하지를 말던가. 사람 열받게 속을 슬슬 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번 생일은 챙기지도 말고 휴지 같은 거 사오면 이혼할 줄 알라고 진지하게 말했죠.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만드는 와이프한테 케이크는 좀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생략하고 내가 색다른 케이크를 준비해놨지. 일단 먼저 이건 내 선물. 뭔데? 남편은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확실히 휴지를 받았을 때보다 심장이 두근거리기는 하더라고요. 열어봐. 많이는 못 넣었지만 당신 사랑하는 내 마음은 표현했어. 봉투를 여니 4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은 또 신나서 액수에 대한 의미를 떠들었죠. 네, 사랑해서 4만 원이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 돈 봉투를 보고 적어도 10만 원은 기대했는데요. 4만 원 보고 풀이 확 죽더라고요. 하지만 작년에 받은 휴지보다는 낫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죠. 챙겨줘서 고마워. 그럼 봉투 잠깐 나한테 줘봐봐. 초인종이 울리고 남편은 제게 줬던 돈 봉투를 다시 가져갔어요. 남편은 그걸로 배달 음식을 결제했습니다. 뭐야? 모르고 현장 결제로 주문했어? 그래도 방금 준 선물로 결제를 하냐? 카드로 결제하지. 응? 아, 4만 원이 선물이 아니라 이게 진짜 선물이지. 그러니까 이걸로 결제했지. 외식은 4만 원으로 택도 없잖아. 그러니까 피자가 내 선물이라고? 응, 피자 케이크 해줄게. 잠시만 기다려봐. 저번에 내 생일날 당신이 가져온 초 몇 개 남지 않았나? 촛불은 불어야 할 거 아냐. 지금 나랑 장난해? 어? 아, 미리 촛불 준비 못해서 미안. 금방 세팅할게. 그 순간 해맑게 웃는 남편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제빵사라서 제가 만든 빵 말고는 밀가루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자 역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남편이 피자를 대뜸 시켜서는 선물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줬던 4만 원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것도요. 내가 피자를 먹는 사람이야? 아니 이럴 거면 생일을 애초에 챙기지 말라니까. 왜 자꾸 사람을 빈정상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밀가루 냄새 맡고 온 사람한테 넌 피자를 먹이고 싶니? 게다가 4만 원을 선물이라 준 것도 빠기치는데 그 4만 원으로 피자를 결제해? 당신 진짜 정 떨어진다. 평소에는 절약하는 거 뭐라 안 해. 근데 와이프 생일날에도 그렇게 돈을 아끼고 싶어? 너 말이 심하다. 요즘 피자값 엄청 비싸잖아. 근데 2판의 사이드까지 할인하니까 시킨 거잖아. 그리고 네가 만든 빵이랑 이 피자랑 같냐?
여기 피자가 훨씬 맛있는데? 너는 먹어보지도 않고 편견에 휩싸여서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건 그냥 피자가 아니라 케이크 대신이잖아. 아니 생일 선물까지 따로 챙겨받고 싶어? 우리 나이가 몇이냐? 30 넘었으면 대충 넘어가는 거지. 가만 보면 넌 꼭 이렇게 준비한 사람 김 빠지게 하더라. 다음 생일에는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야, 너야말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앞으로 넌 생일날 미역국도 못 얻어먹을 줄 알아.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챙기지 말라고 수십 번 부탁했다. 나 너랑 당장 이혼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왜 이혼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 저요? 피자 때문에 이혼했어요. 라고 말하기는 싫어서 참는 거야. 내가,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다가 이혼 얘기가 나오자 꼬리를 내렸죠. 그러고도 한참을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더군요. 서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궁상을 떨까 짜증났어요. 그만큼 남편이 저희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겠지만 저는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무슨 소용인가 생각 들었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스트레스만 받아서 결혼한 걸 너무 후회했죠. 친정 부모님께는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고 이혼을 살짝 언급해봤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그래도 남편이랑 자식은 있는 게 낫다 하셨죠. 자식 낳으면 저희 사이도 달라질 거라 하셨어요. 엄마께서는 몇 년 전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랑 제가 있어서 무척 든든하셨대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께서도 곧 남편의 정신 나간 행동에 혀를 내두르셨어요. 엄마가 정기검진 때문에 입원하셨을 때 일인데요. 제가 도시락을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엄마께서 영 못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일이 너무 먹고 싶다 하셨어요. 저는 아차했죠. 음식에 신경 쓰다 보니 과일까지는 생각 못 했어요. 이상하게 메론이 너무 먹고 싶어. 메론 먹고 나면 입맛도 돌아올 것 같은데. 당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얼른 백화점 가서 메론 사올게. 아빠, 사실 송서방 퇴근하고 오기로 했는데 안 그래도 그때 과일 사온다 했었거든? 그래? 역시 사위가 있어 든든하구만. 딸보다 사위가 낫네. 엄마 아빠가 병실 사람들에게 사위 자랑을 하시는 틈을 타 저는 얼른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어요. 여보, 퇴근하고 올 때 과일 바구니 좀 사오면 안 돼? 백화점 과일 아니더라도 과일집에서 제일 비싼 과일 바구니로 좀 사줘. 내가 지금 당신한테 15만 원 보냈거든? 이 정도면 넉넉할 거야. 메론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메론은 꼭 사와야 돼. 그래? 장모님 검사는 다 했어? 이제 다 했는데 영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시네. 입이 쓰대. 과일 먹어야 밥도 드실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이따 봐. 여보, 맛있는 걸로 사와야 돼. 내가 돈 줬으니까 아끼지 말고. 여기 병실 사람들이랑 나눠 먹을 거란 말이야. 알았어. 내가 애냐? 알아서 사갈게. 조심해서 와. 저는 노파심에 남편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좋았어요, 장모님.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종일 일하느라 배고플 텐데 여기까지 와서 어떡해. 자네 왔는가? 오늘도 고생 많았네.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과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잔뜩 가져왔어요. 남편은 비닐봉지를 달랑달랑 흔들더라고요. 저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자 당황해서 온몸이 굳었어요. 많이도 사왔구만. 친정아빠는 애써 웃으며 봉지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바나나. 너무 안 익으면 당장 못 드시니까 잘 익은 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참외가 메론이랑 맛이 비슷하잖아요. 참외는 제가 잘 깎으니까 얼른 손 씻고 깎아올게요. 그리고 토마토요. 토마토가 암 환자한테는 그렇게 좋다잖아요. 저 잘 사왔죠? 펼쳐놓고 보니 바나나는 너무 익어서 새까맣게 얼룩덜룩했고요. 남편은 메론 대신 참외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토마토도 너무 익어서 터졌는지 쉰내가 올라왔어요. 과일 상태를 보는데
딱 봐도 일반적인 과일이 아니라 떨이 상품 같았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과일을 병실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벙찐 저와 친정부모님을 대신해서 병실의 할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에이, 기분 나쁘게 저리 안 치워? 아니, 예쁜 것만 먹어도 모자랄 판에 아픈 사람들한테 지금 뭘 먹이려고 하는 거야? 장모 병문안을 오는데 웬 쓰레기들을 가지고 왔어? 저 사람이 사위 맞아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저는 더 새빨개지라고 주저없이 뺨을 날렸어요. 지금 나 때린 거야? 미쳤어? 그래, 때렸다. 어디 감히 이딴 것들을 내밀어. 너 내가 돈 입금한 거 어쨌어? 아니, 어딜 가면 이런 과일들을 파는데 돈 주고 사는 게 가능한 상태야, 이게? 어디서 이것들 주워왔냐고. 마음 여린 친정엄마께서는 속상해서 우시고요. 친정아빠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네 맞을만 하지 않았나? 자네 행동을 돌이켜봐.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구만. 저번에 우리 집에 들고 온 명절 선물 세트 기억나나? 사돈어른이 챙겨줬다면서 들고 온 그 쓰레기들 말이야. 다 유통기한 지났던데 그것도 혹시 일부러 준 건가? 인터넷에서 10,000원이면 살 싸구려 기름이랑 통조림 세트들.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유통기한까지 지난 걸 감히.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는 장모 병원에서까지 주접을 떨어. 미친 건 내 딸이 아니라 자네가 단단히 미친 것 같네. 시모 슈퍼에서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명절 선물 세트를요. 남편이 친정에 갖다 주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남편이 뭘 몰라서 저러겠지 싶었답니다. 절약이 너무 몸에 밴 사람이라 생각한 거죠.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 인간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었죠. 소란스러워지자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간호사들이 찾아왔어요. 먹지 못하는 그 과일들을 챙겨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야, 너 진짜 돌았구나. 우리 집을 뭐 어떻게 생각한 거야? 너도 너네 집도 질린다 질려. 원래 과일은 후숙시켜서 먹어야 제맛이야. 지금 내가 사온 것들도 겉보기에는 그래도 당도가 가장 높을 때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장모님 입이 쓰다고 해서 일부러 사왔구만. 감히 단체로 나한테 이딴 취급을 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당도 높은 과일 너나 많이 쳐드세요. 저는 들고 있던 과일들을 남편의 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뒷좌석에 예쁜 과일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너 이거 뭐야? 김현숙 여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 뭐야? 너 내가 준 15만 원으로 어머님 줄 과일 산 거야? 우리 엄마는 당도 높은 쓰레기 주고 너네 엄마는 비싼 과일 바구니 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곧바로 예쁜 과일 바구니를 챙겨서 뒤로 빼두고 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를 벗겨서 남편 차의 창문에 문질렀죠. 남편이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게 그 외제차였거든요.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차만큼은 품위 유지를 해야 한다고 비싼 차를 타고 다녔죠. 나중에 저희를 정말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차라면서요. 좋은 곳은 남편 혼자나 가라고 저는 예쁘게 차를 장식했어요. 잘 익은 토마토가 남편 차에서 터질 때마다 남편은 경악했죠. 그만해! 제발 내가 잘못했어. 토마토는 안 지워져. 그만하라고!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붕붕이를 보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어서 저는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시트에도 토마토를 마구 던졌어요.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싹싹 빌더라고요. 난 그냥 엄마가 슈퍼에 잘 익은 과일이 있다고 해서 받아온 거야. 나도 열어보지는 않아서 상태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과일 바구니 빼돌린 거는 내가 잘못했다. 근데 과일들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속으로는 정말 창피했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열이 받더라고요. 이혼은 이미 결심했지만 제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갚아줄지 고민했습니다. 우선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빵집에서 폐기할 빵들을 가져와서 남편의 매 끼니를 챙겨줬어요. 처음에는 맛있다고 군말 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며칠씩 보관했다가 곰팡이가 피었을 때쯤 줬어요. 아침과 저녁을 말없이 그런 빵을 내밀자 남편은 무릎 꿇고 울먹거리더라고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만 좀 해.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제발 그만해. 왜 그래? 당신 빵 좋아하니까 내가 일부러 챙겨준 건데. 왜 울고 그래? 감동받았어? 아님 당신 먹기 싫으면 어머님 갖다 줄까?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당신 눈빛, 행동 다 점점 무섭다고. 앞으로 진짜 당신 말 잘 들을게.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효도할게. 남편이 그만하라고 정말 싹싹 빌고 나서야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몹쓸 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얌전히 도장 찍어. 이대로 살다가 당신 먹는 음식에 나 뭔 짓 할지 몰라. 곰팡이는 애교지. 남편은 그렇게나마 참교육했고요. 시모도 가만둘 수 없잖아요. 저는 매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오래된 우유와 요거트, 묵은 쌀, 몇 년 된 기름, 냉동실에 묵혀있던 떡 같은 이상한 음식들을 구했죠. 그리고 시모에게 매일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웬일이냐며 좋아라 하다가요. 배탈 나고 나서야 이상한 걸 눈치채더라고요. 어머님, 떡 가져왔어요. 너 날 죽일 셈이냐? 또 어디서나 쓰레기를 내 입에 넣으려고 해? 당장 갖다 버리지 못해? 어머님, 음식 함부로 버리면 벌 받아요. 잘 아시면서. 그래서 어머님도 친정집에 이상한 것들 다 갖다 주셨잖아요. 안 팔리는 과일들도 어머님 대신 제가 처리해 줬는데 어머님도 제가 주는 거 처리해 주셔야죠. 뭐? 너 단단히 미쳤구나. 배는 게 없어 이제. 네, 저 배는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 준 거 그대로 돌려드려야죠. 어머님도 배는 게 없어서 아픈 친정엄마께 썩은 과일들 주셨잖아요. 그동안 제가 준 음식들 먹고 정신 차리셨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더 드세요. 드시라고요. 저는 18년도에 도정한 묵은 쌀로 만든 떡을요. 시모의 입에 억지로 마구 집어넣었어요. 시모는 그만하라며 도망다녔죠. 제가 끝까지 쫓아다니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닳도록 빌더라고요.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이제 그만해다오. 이상한 음식들이라는 걸 시모가 조금 더 늦게 눈치챘으면 더 많이 먹였을 텐데 그게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이혼하기 전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알거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한 푼도 없다는데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죠. 통장을 보니 정말 돈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절약을 해온 게 아니라 노름에 버는 돈을 족족 쓰고 있었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시모의 2층 집도 빚덩어리였어요. 시부 역시 생전에 노름을 하다가 빚을 져 2층 집을 담보로 잡힌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2층에 저를 붙잡아두고 월세까지 받은 거였구나 깨달았죠. 그땐 제가 친정에 들어가 별거 중이었어요. 계십니까? 안에 누구 없어요? 그 여자 목소리인데? 누구? 어머님 목소리야. 니네 시모? 아니다. 이젠 시모도 아니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저는 오랜만에 들리는 시모의 목소리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친정까지 찾아와서는 부모님을 찾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째려보자 시모는 답지 않게 쭈뼛댔습니다. 저 사돈어른 좀 뵐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아니 이제 다 끝난 연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고 사돈어른 잘 지내셨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에이 아직 법적으로 사돈이죠. 애들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저 때문에 그렇게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니 얘야? 지금 와서 무슨 소리세요? 돌아가세요. 그걸 아는 분이... 됐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이만 돌아가세요. 다 못난 저 때문인데 저만 없으면 애들 잘 살 거예요. 사돈어른께서 한 번만 봐주신다면요. 저희 아들 그런 못난 놈 아닙니다. 제가 다 시킨 거예요. 사돈, 제가 사라질게요.
애들 둘이 행복하게 살게 사돈어른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살고 있는 2층 집이요. 곧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사돈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네? 부탁할 곳이 사돈어른밖에 없어요. 슈퍼도 월세 못 내서 이제 장사 접었고요. 뻔뻔하게 지금 돈 빌리러 오셨습니까? 네, 제가 염치가 많이 없네요. 오죽하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가족인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그동안 한 짓들 사과 제대로 해보세요. 제 마음이 풀릴지는 모르겠다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예쁜 며느리 고생시키고 인심 좋은 사돈어른들 마음 상하게 만들고요. 시모는 마당에 엎드려서는 마구 빌더라고요. 시모의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었어요. 남편이 대출을 끌어모아 받아서 노름판 다니는 걸 소문으로 들어서 저도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많이 급한 것 같으니 한 번만 도와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있으세요. 돈 찾아서 갈 테니. 아빠, 안 돼요. 아이고, 사돈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아빠는 곧 집안에서 저금통을 꺼내오셨어요. 저는 아빠의 의도를 눈치채고 웃음이 터졌죠. 아빠!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인간들 가만둘 수 없지. 저는 아빠와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남편도 있더라고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엄마랑 인연 끊고 당신만 보고 살게. 정말이야. 시모는 살짝 남편을 째려봤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친정아빠께 다가오더군요. 오셨어요, 사돈. 제가 없는 돈 끌어모아서 사돈 드시라고 소고기 샀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도 아니고요. 툭불은 아니지만 정육점에서 한우 갈비살 사놨어요. 집에서 맛있게 구워 드세요. 은혜는 차차 갚아나가겠습니다. 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그럼 저도 보답을 해야죠. 어디 이걸로 경매랑 아들내미 빚 잘 막아보시든가. 친정아빠께서는 미리 배를 갈라온 돼지 저금통을 마구 흔드셨어요. 시댁 거실에는 10원짜리와 50원짜리가 가득 뿌려졌죠. 평소에 아버지께서 10원, 50원은 따로 저금통에 모으셨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왜요? 10원이랑 50원은 돈이 아닙니까? 이거 모으면 그래도 꽤 될 텐데 싫어요? 그 말에 시모는 울면서 동전을 집어들었죠.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뛰쳐나가더라고요. 결국 시댁 2층 집은 막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회 유찰되어 싼 값이 된 집을 친정아빠께서 낙찰받으셨어요. 2층 집 자체는 오래됐지만 위치가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동전 사건을 그새 잊었는지 남편과 함께 또 친정에 찾아왔더군요. 정말 마지막으로 용기 내서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러면서 평생 갚아 나가겠습니다. 집은 제발 돌려주세요. 살아갈 터전이 있어야 저희도 먹고 살죠.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안 그래 당신? 당신은 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아? 거짓골로 온 남편과 시모를 보고 친정아빠가 마음이 약해질까 봐요. 저는 이번에는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았어요. 일단 식사하시고 얘기해요. 보아하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제가 주는 밥 다 먹으면 그때 드러나 볼게요. 고마워. 역시 당신뿐이야. 그래. 이쯤 하면 우리도 벌 다 받았지? 애초에 집도 저희 돌려주려고 사돈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거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어떤 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지었어요. 시모와 남편도 눈치는 있는지 조용히 기다리더라고요. 예전에 시모에게 주려고 구했던 묵은 쌀이 남아 그걸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김치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김치를 꺼냈어요. 묵히다 못해 쓴맛이 나서 버려야 할 김치를요. 김치와 밥만 상에 차리자 남편과 시모는 뭔가 잘못됐다는 얼굴을 했어요. 하지만 별 수 있겠어요? 드세요.
남기지 말고. 둘은 중간중간에 헛구역질하면서도 싹싹 긁어먹더라고요. 맛있게 잘 드셨어요? 다 먹었으니까 이제 원하는 거 말해봐요. 이혼은 그대로 할 거니까 그거 빼고요. 우리가 뭐든 다 할 테니 경매 넘어간 집에서 당분간만 살게 해다오. 어? 월세도 낼게. 당장 엄마랑 나랑 갈 곳이 없어. 정말 네가 마음 풀릴 때까지 괴롭혀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지낼 곳만 부탁해. 시모와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어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도 꼴보기 싫던지요. 그 모습을 잠자코 보던 친정아빠께서도 입을 여셨죠.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네, 뭐든요. 그럼요, 죽는 신용도 하겠습니다. 그럼 배가 망신한 이유가 두 모자 서로에게 잘못이 있으니 사이좋게 한 대씩 주고받아 보세요. 그럼 내가 진짜 도와줄 테니. 예? 시모가 순간 못 알아듣고 반응이 느렸는데요. 반면에 남편은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시모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씩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자기 엄마 양쪽 뺨을 때리더군요. 이야 이 자식아! 어디 엄마한테 손을 올려! 이 나쁜 자식아! 시모는 열받았는지 남편 뺨을 마구 때리다가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남편은 참지 않고 늙은 엄마에게 또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와 아빠는 그 모자를 말리지도 않고 돕지도 않았어요. 대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웬 거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안 나가네요. 시모와 남편은 발악을 하면서 끌려나갔습니다.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빠가 낙찰받은 시모의 2층 집은 뼈대만 남기고 철거했어요. 그 자리에 지금 1층은 베이커리, 2층은 카페 짓고 있습니다. 곧 부모님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됐어요. 친정아빠가 제목 유산이라고 미리 주셨거든요. 원래 일하던 빵집은 저번 주에 그만두고 이미 제 가게 직원들 구하고 메뉴 선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소문나르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 덕에 전 시모와 전 남편의 근황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매매도 가격이 높지만 보증금 월세도 다 어마무시하잖아요. 전 남편은 원룸 겨우 얻고 시모는 시골에 내려갔다네요. 들어보니 전 남편이 늙은 엄마랑 어떻게 같이 사냐고 시모를 엄청 구박하고 쫓아냈대요. 갈 곳 없는 시모는 시골로 내려가서 숙식 지원해주는 곳에서 밭일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전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외제차도요. 대출받아서 산 거더군요. 그것도 다 못 갚아서 신고당했더라고요. 이혼 숙려 기간 중 연락 와서 경찰서 오라는데 저는 이혼했고 일 없다 했죠. 결혼 생활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요.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콩가루 집안에서 잘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절약하는 사람도 가끔 잘 살펴보세요. 어떤 나쁜 사람들은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